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선이 그야말로 코앞인데 이 하루 남아 있는 시점에서 요 남은 변수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남았는데. 날씨? 날씨가 안 좋아요. 투표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렇죠. 예. 내일 비 온다는 비 예보는 있어요.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질려나 못 놀러 가니까? 아니 그게 옛날에 뭐 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가 너무 많이 오지 말고 약간 와야지 뭐 투표율이 높다 뭐 예. 이런 정도가 있는데 지금 변수라면 투표율 정도가 아닐 것 투표율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지역별 세대별 그렇죠. 투표율 봐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사전 투표가 예. 갭이 되게 컸어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것도 있지만은 추세로 볼 때, 그러니까 예.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하고 이번 사전 투표율하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2% 정도 내려갔는데 이게 휴일 변수가 있을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내려갔어요. 예. 근데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 올라가고 영남은 확 떨어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영남권에서 본투표 기간에 이게 벌충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정도가 좀 변수라는 거죠. 각자 유리한 지역이나 세대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거냐. 그렇죠. 전체 투표보다는 그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단일화 지금은 사실은 다 물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민주당에서는 왜 자꾸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만에 하나 되면은 예. 봐라 우리가 된다 그러지 않냐라고 해서 좀 김을 빼는 거고 예. 안 되면은 될 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그런 전략적 포석인 거죠. 거기다가 또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이 그 맞장구를 쳐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뭐 어제까지도 뭐 이게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 떼는 게 그런 부분에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앞서 지역 세대 얘기했는데 이 대선의 승패를 가릴 만한 지역하고 세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입장은? 상식적으로는 이제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뭐 수도권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게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충북에서 뭐 이긴 그런 거 많아요. 후보가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뭐 인천 어느 구에서 뭐 청주 얘기도 뭐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예.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영남권 많이 돌았던데 이게 영남권에서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특히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어디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이슈 하나 짚어보죠. 이거죠. 이준석 후보 3차 TV 토론 발언 있잖아요. 네. 젓가락. 네. 예. 이게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에게? 있죠. 있을 거라고 안 좋은 봅니다. 쪽으로?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좀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좀 말이 길었잖아요. 빨리 끊고 나갔어야 된다 말씀이시구나. 네. 예. 그런 부분이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게 있고 이게 막 이런 계산적인 것보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준석 후보의 설명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말 자체는 그냥 들리니까. 네, 너무나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준석 후보의 이제 핵심 지지층들은 그렇게 이해도가 높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간층 이준석 후보가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층들에서 볼 때 이 말이 맞았구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눠볼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이어갑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하고 이사말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막판에 이슈 터진 것들을 우리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부터 역순으로 짚어보고 있어요. 하여간 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원래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자, 각 후보의 마지막 네. 선거에서 나온 장점과 단점. 이준석 후보는 이제 재기발랄함, 순발력,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그리고 뭐 약간 강경 보수랄까 이쪽 선을 긋는 그런 게 강점이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통합력이 떨어진다, 뭐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험하게 한다. 지금 보면은 단점은 많이 드러났고 강점이 드러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점이 드러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는 이제 세의 부족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TV 토론에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세 번째 토론에서 나온 그 발언도 문제였지만 1차 때부터 보면은 이게 관심도가 권영국 후보한테 쏠리는 게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준석 후보가 차지해야 될 그 파이랄까 포션을 권영국 후보도 똑같이 이렇게 발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건 간에 권영국 후보는 새롭고 신선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되는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역순으로 2번 김문수 후보의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나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봤어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이 정치적인 거 말고 이렇게 뭐 올곧고 이렇게 살았구나. 가족도 되게 모범적인 그리고 이제 뭐 부인 이슈도 뒤에 크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따님하고 사위가 사회복지사로서 진짜로 보통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어제입니까? 나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뭐 이런 티셔츠까지 갖고 나오셨던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점이었던 것 같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선거가 김문수의 선거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김문수의 측근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식에 대해서 비전과 공약이 이제 제대로 보여졌느냐. GTX 이런 거 강조하십니다만은 그냥 10년, 15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집권 청사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후보들도 그게 뭐 아주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시대라든지 지금 이제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하고 좀 다르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일종의 선거 캠페인을 이재명을 막아주십시오. 이거로 일관했던 거에 단점이 드러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기도 한데 이 김문수 후보가 좀 준비된 후보였었느냐. 이 당에 복당한 게 4월 9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서도 좀 주류의 힘을 얻고 또 단일화 잘할 사람 뭐 이렇게 됐다가 그 단일화의 우여곡절 이 단일화의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저 이준석 후보 말고 그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한덕수 전 총리 그분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뭘 이게 쭉 자기가 끌고 나가는 선거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부분에 또 계속 끌려가는 자기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끌려가니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악순환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일 준비된 후보였지 않습니까? 오래 준비했죠. 오래 준비됐고 뭐 선대위라든지 경선 같은 것도 뭐 통과 의뢰에 불과했기 때문에 워낙 준비됐고 저도 이제 수십 년간 선거를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주당처럼 잘 돌아가는 팀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이랑 다 합쳐서. 그렇죠. 이번 민주당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워낙 또 뭐 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정말 잘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후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과거에 보시면은 좀 이제 험한 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막말 파동 이런 거에서 스스로 까먹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은 기억해 보시면 거의 없었어요.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게 이제 좀 마이너스긴 했는데 의원들의 설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막말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쉐쉐 발언부터 해가지고 뭐 요 며칠 사이에도 이준석 후보 문제 발언 이제 컸죠. 컸는데
뭐 이게 가짜 뉴스다. 뭐 우리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오히려 더 키우는 진실 공방 쪽으로 그런 예. 모습도 있었고 예. 그 유시민 작가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잘못됐다라고 하면 될 건데 국민들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번 승패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겼을 경우에 예. 그 차기 정부에 대한 이제 뭐 불안감이란가 리스크를 좀 오히려 키운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이재명 무슨 말이에요? 후보는 이 선거 기간을 자기의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사람들 불안감을 낮추는 계기로 쭉 삼았어야 되는데 예. 그걸 완전히 낮추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잘못됐다. 그럼 뭐 유시민 작가도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으니 국민들이 용서할 것 이렇게 말한 게 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말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냥 끊어줬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것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냥. 아.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라고 사족을 붙인 게 네네 그런 식의 발언들이 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기면 집권했을 때 문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리스크로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걱정 말아라고 하는 게 국회도 갖고 있죠. 아하. 그럼 대통령도 되죠. 그리고 사법부도 이제 뭐 헌법재판관 2명도 임명하고 예, 뭐 맞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예. 뭐 법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법을 낸다 만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되면 쉽게 말해서 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 선거 막판에 터진 이슈들 좀 짚어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리박스쿨. 앞서도 저희가 이게 뭐 어떤 게 이슈인지는 저 인터뷰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지막에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대선 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장에서 이렇게 본인들끼리 하고 이렇게 뭐랄까 주류적으로 압도적인 시민권을 얻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그냥 이게 뭐 댓글만 달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은 뭐 없는 게 아니니까 뭐 교육부하고 뭐 해가지고 늘봄학교. 뭐 늘봄학교 거기 이제 참여를 했다. 뭐 이분이 리박스쿨 대표라고 합니까? 이분이 교육부 장관 뭐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었다. 라는 거는 이 윤석열 정부하고 이 여권 쪽에서 뭔가 이제 시민권을 얻어 있었다. 과거에 이제 그 김대남 씨 이런 분들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뭐 보수 시민단체라고 합니까? 이런 데 하고 일을 했던 게 많이 보였는데 그게 일단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선 이후에까지도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뭐 내란 종식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강성 보수 단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김문수 후보 띄우고 이재명 저 이준석 후보를 저 비판하기 위해서 댓글 그냥 부대를 동원한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그거는 뭐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 사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반대쪽에도 그게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정부 여당과의 이게 조직적인 뭔가 후원 지지를 받았느냐. 라는 것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내일 대선에서 이기서 집권하면 이 문제를 세게 드라이브를 걸 거로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주머니 속에 넣어 놓을 수 있는 킵해 놓을 수 있는 그래요? 뭐 그런 거리는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국민의힘이랑 김문수 후보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두 가지 지금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문제는 이게 내용적 단절. 아까 이제 이동훈 단장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아스팔트 보수 뭐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하고 내용적 단절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막바지에도 보니까 그 캠프에서 고성국 강용석 뭐 이런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김재원 위원장이 같이 뭐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 훌륭하다 막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요?
유튜브 중계로 하고 아 그러면 그 유튜브에 김재원 실장이 출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대위를 같이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간담회식으로 중계하는. 네. 오 그래요? 고성국 씨하고 강효석 변호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나왔어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누가 읽었느냐?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대독.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근데 늘 이게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돼요? 이제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리박스쿨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빨리 단절하고 다른 식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으면은 이 리박스쿨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불거진다 하더라도 큰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더 증폭된 측면이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요 호소문 대독이 나온 이후로 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요 메시지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네. 좀 이제 늦은 감이 있고 이게 선대위에다가 뭐 그러면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좀 치고 나가면은 예. 후보가 따라가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후보는 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라는 상징성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리박스쿨, 황교안 뭐 이런 데하고 다 연결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못 자르고 가고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다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뭐 어떻게 예. 설득을 해서 성공을 했나 보죠. 그리고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청계천 나간다면서요. 예. 근데 그 효과가 있을까? 아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김문수의 선거로 만들지 못하는 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수 진영의 뭐 자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인물들 하여튼 다 모아가지고 네네네. 나름 다 영끌해서 물어가지고 모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붙어보자 이게 이제 전략이라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총회 통해 가지고 비대위에서 공식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대선 이틀 앞둔 시점에 나온 거예요. 네. 이거가 어느 정도 먹힐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이미 늦었나요? 뭐 좀 늦었는데 그 역시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고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거예요. 선거 이후에도 예. 이 당론이라는 게 의총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의원들끼리 투표할 때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 중진 예. 의원들 일부가 제가 뭐 훈타 이야기 들었지만은 중진 의원들 일부가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그 정치 경험도 있고 네트워크도 강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의총을 그 비상계엄 이후에 보면 의총도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밖에 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한 6시간 7시간 하면서 아 이게 예. 당론이다. 예. 그럼 그 당론과 의총의 지배력을 가지고 비대위원회를 결정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데 지지자들하고 뜻이 다르고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만이 아니라 그 계엄에 대해 저 탄핵 반대 당론만이 아니라 기억해 보시면은 그 한덕수 단일화 때도 의총을 통해 가지고 비대위한테 일임한다라는 당론을 정했어요. 예. 비대위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새벽 1시, 2시, 3시 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거 추진했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마음대로 한 거냐? 의총에서 다 같이 결정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것도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예. 지도부. 왜 나한테 그러냐? 우리 네. 모두의 책임이지라고 하면은 아무의 책임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보세요. 과거에 이제 최고위원회나 뭐 비대위 같은 데는 한동훈 네가 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게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치 책임의 권력과 책임에 이제 부합하는 게 있는데 예. 이 의총 이렇게 하면은 아무 책임도 없어요. 힘은 무소불위가 되고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근데 대선 이후라도. 네. 실제로 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저러다 끝날 거라고 아니 보세요? 왜냐면 의총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대선 이후에 할 거 아니에요. 뭐 오늘 하나? 뭐 오늘 의총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의총 한 번은 하겠죠. 예. 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꺼낼 건지 아니면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 예언은 많이 하는데 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수 있냐. 다 책임져야지. 예.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 이재명 정부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까 생각해야지. 과거의 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겨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뭐 버틸려면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지 버티는 거지. 해소하지 않고 위아더 월드 한다고는 뭐 버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미. 그래요? 윤상현 의원이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1시간 전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책성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중략하고 정당의 자기 부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분열입니다. 그러면 이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 뭐 오늘은 아마 못하겠죠. 지금 의원들 다 흩어져 있을 테니까. 그럼 대선 끝나고 의원총회에서 이거 하자 그러고 그래도 윤상현 의원이 나가서 반대하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말하는 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는 거죠. 예. 탄핵 안 위아더 된다. 월드 얘기하는 탄핵 거. 안 된다. 뭐 이런 우리 그때 당론으로 정한 거 아니냐? 너는 뭐 그때 없었냐? 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만약 윤상현 의원처럼 그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면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를 대선 끝나고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빨리 뭐 확 세게 붙어야죠. 세게 붙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많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리박스쿨 이런 데랑 같이 하고 뭐 황교안 대표도 다시 합치고 해서 이제 하시면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게 윤 실장 입장이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근데 늦긴 진짜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 의원총회 자체를 하지 못할 테니까 진짜 늦은 건데. 근데 보세요. 그 앞에 그 뭐지? 뭐요? 개파 불용? 이런 것도 금방 했어. 기억하실 텐데 문자로 확 보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 의원들한테 아침에 보내가지고 이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다 바쁘고 하니까 오후 1시인가 2시까지 이견이 없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온라인 로 해서 전국위원회인가 해가지고 당원 당규 바꿨다면서요. 벌써 바꿨대요? 그게 그렇게 급한가?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은 빨리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자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 이걸 던진 게 대선 이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 심판할 거다.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성을 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주장 분석도 있던데. 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이 주머니에 넣고 있을 텐데 국힘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 탄핵 반대였었고 이 또 누가 뭐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 또 끌고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다. 지금 늦었지만은 뭐 반성하고 자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정당 해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역풍이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과거의 사례는 다르지만은 통진당 그 이슈가 터졌을 때 통진당에서 그 자르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당해버리고 남은 사람들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니까 그렇게 굴러갔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당선자가 이제 새 대통령 나오는데 새 정부에서 여당, 정부, 야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후보 대통령 나온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유세예요. 지금 마지막을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시청 앞.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한다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마지막 후보들의 전략 하나씩만 이준석 짚어보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당선보다는 어쨌든 이제 미래의 씨앗이다. 이걸 강조해서 좀 득표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 것 같고. 그래서 보수의 예, 예, 미래를 본진이? 위하여.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여의도가 그 계엄하고 이렇게 상징성 그 예.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쪽 이제 광화문 시청 앞쪽이 예. 여기 홈그라운드라 그래야 되나? 뭐 리박스쿨도 그쪽에 있고. 광우 집회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 거기서 했어요. 보통 거기서 하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청계천이 워낙 또 본인 상징과 같으니까. 그때 예년에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광화문 이쪽에서 약간 떨어진 데서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저 새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새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그런 거 좀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다음 가지도록 주는 제가 못 옵니다. 예, 아, 뭐 일이 있어서. 예, 그런가요? 네.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석 실장과 2, 3할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